불겠습니다. 내일도 강원 영동과 경북 북부 동해안에는 비나 눈이 이어지겠고 남부지방도 오후부터 밤사이 비나 눈이 오는 것이 있겠습니다. 지금 서울지방의 기온은 영상 9.6도, 습도는 55%입니다. 지금까지 이성민이었습니다. KBS 제일라디오 5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KBS 대한민국 중심 채널 Listen, everyone. 김용민 라이브. (2020년 1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 바이러스의 위험 수위를 세계보건기구 WHO가 중국 내에선 매우 높음, 지역과 글로벌 차원에서는 보통에서 높음으로 수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국내에서는 4번째 확진 환자가 나온 가운데 정부는 감염병 위기 단계를 주의해서 경계로 올리고 총력 대응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이러스에 대항할 백신과 치료제가 없다 보니까 확인되지 않은 가짜 뉴스가 온라인에 등장해 공포감을 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속 인터뷰에서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정보를 정확하고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과 손학규 현 당대표의 만남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만남의 자리에서 안철수 전 의원은 손학규 대표에게 당권을 내려놓아라, 나한테 비대위원장을 맡겨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고, 이에 대해서 침묵했던 손학규 대표 오늘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관련한 내용 뉴스 오영호의 정상근 기자와 함께 알아보고요. 핫소리에서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손과 안과 손 두 정치인의 속내는 정치연구소 싱크와이 김성회 소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법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손을 깨끗이 씻자, 기침이 나올 때는 옷소매로 가리자, 사람이 많은 곳에 가지 않는다, 마스크를 착용한다, 그리고 김용민 라이브에 귀를 기울여 새로운 소식을 빨리 접한다. 네, 잊지 마시고요. 또 열이 나거나 기침 증상이 나면 바로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번으로 신고하시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엄경철 KBS 보도본부 통합뉴스룸 국장과 함께 KBS 중국 특별 취재팀의 취재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당신의 저녁은 아침보다 똑똑하다. 여기는 김용민 라이브입니다. 네, 대한민국에서 가장 겸손한 스피커가 되고 싶은 KBS 1라디오를 듣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용수철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유튜브에서 KBS 1라디오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생방송 실시간 스트리밍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은 저의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죠. 그래서 오늘 박원석, 박시영 두 분이 나오겠구나 했는데 오늘 보니까 화요일이에요. 네. 참 길었던, 짧았다면 또 짧았다고 할 수 있을 연휴였습니다. 어떻게 잘 보내셨어요? 자, 지금부터 피로 탈출 함께 해보겠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힘차게 출발합니다. 김용민 라이브 매일 오후 5시 5분 그냥 똑같은 뉴스 브리핑이 아니다. 정치 뉴스 피로 해소에 딱 좋은 브리핑. 매일 5시 5분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뉴스 오영오. 자, 정상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연휴 잘 보내셨어요? 네, 잘 보내고 왔습니다. 그래요. 뭐 드셨어요?
뭐든 먹었습니다. 네. 저는 나이를 먹고 왔습니다. 아, 네, 그러셨군요. 그렇습니다. 나이만 먹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고기도 좀 먹었습니다. 네, 예. 네. 조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맛있었어요. 네, 예. 맛있었습니다. 자, 그래요. 또 오늘 뭐 어떤 쇼핑몰 가보니까 말이죠. 네네. 오늘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으로 다이어트, 건강식품이 요즘 또 굉장히 부쩍 부양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것이 최상의 다이어트라는 점, 그런 점을 좀 감안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분 관리도 잘 하시면서 네. 살 빼기에 임하신다면 훨씬 도움이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말씀을 주제넘게 제가 해봅니다. 예. 네. 정상근 기자가 이야기해도 주제넘게 얘기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조용히 하고 있었습니다. 네. 믿지도 않으실 것 같고요. 예. 자, 첫 번째 뉴스, 건강 관련한 소식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확산 속도가 점점 더 빨라지고 있다는 참으로 아무라기 짝이 없는 뉴스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중국 내에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숫자가 처음으로 100명을 넘었다라고 아이고. 합니다. 이 중국 보건당국의 어제 자정 발표였는데 이 모두 106명이 숨졌고요. 4,515명의 확진자가 나왔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주 월요일만 해도 뭐 200명이니 200명이 안 되느니 이랬었는데 네. 지금 4,000명이 넘은 상황이고 네. 지금 시시각각 변해서 예. 그 다음에 또 발표가 날 때는 몇 명까지 늘어나 있을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네. 수도 베이징과 하이난에서도 사망자가 나왔고요. 이 사망자 발생 지역이 그 후베이 지역을 넘어서 중국 각지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네. 발원지인 우한시 당국에 따르면 이 최근 며칠간 우한에서 이 폐렴 의심 증상인 발열 환자가 15,000여 명에 이른다라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이 외국에서도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요. 그 유럽 국가 가운데 이 프랑스에서 확진 환자가 나온 바 있는데 독일에서도 확진 환자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싱가포르와 호주 등에서도 뭐 환자가 추가로 발생을 했고 중화권에서는 홍콩 8명, 마카오 6명, 타이완 5명, 이 태국 8명, 미국과 호주 각각 5명, 일본,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각각 4명 등이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어제 오전 4번째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그 중국 우한으로 최근에 여행을 다녀왔던 55살 한국인 남성인데요. 이 확진자는 지난 20일 귀국을 했는데 이 세 번째 확진자와 마찬가지로 입국 당시에 아무런 증상을 보이지 않아서 공항 검역을 그대로 통과를 했습니다. 네. 하지만 입국 다음 날 이 감기 증세로 이 경기도 평택의 한 병원을 찾았는데 해당 병원에서도 이렇다 할 조치가 없어서 결국 나흘 뒤 이 38도의 고열과 근육통이 발생을 해서 해당 병원을 재내원을 했고 그런 뒤에야 이 능동감시 대상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그리고 입국 7일 만에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보도에 따르면 100여 명이 넘는 사람들과 접촉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녔다는 보도. 네, 그렇습니다. 이 세 번째 확진 환자 같은 경우에도 강남 일대에서 70여 명과 접촉을 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는데 네. 아직까지는 지금 추가 확진자가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부가 우한에서 아직 나오지 못한 교민들을 위해서 전세기 투입을 결정했다는 그런 보도도 있어요. 네, 정부가 결정을 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발원지인 이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 거주 중인 교민 철수를 위해서 30일과 31일 그 양일간에 걸쳐서 전세기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네. 이 정세균 국무총리는 오늘 이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관계장관 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정세균 총리는 중국 정부가 우한시와 주변 지역을 사실상 봉쇄를 했고 또 고립된 우리 국민들이 정부의 지원을 요청해왔다라면서 이 재외 국민 보호라는 이 국가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 한치의 소홀함도 없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분들이 현지에서 이송이 되고 국내에 머무르는 동안 이 감염증이 유입되거나 확산되지 않도록 방역 대책을 또 철저히 수립하겠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이 주 우한 총영사관이 이 체류 교민 철수를 위해서 어젯밤 11시 55분까지 이메일을 통해서 사전 신청을 받았는데 모두 693명의 탑승 의사를 밝힌 사람이 나왔다라고 합니다. 이 중에는 1살도 안 된 영아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최종 탑승객 명단은 그 원래 발표가 될 예정이었는데 지금 연기가 된 상황이라고 하고요.
한편 이 총영사관의 공지에 따르면 이 전세기에 탑승할 사람들 중에는 이 37.5도 이상의 발열, 구토, 기침, 인후통, 호흡곤란 등 의심 증상자는 탑승을 할 수 없으며 이런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중국 정부에 의해서 우한에서 우선 격리 조치가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이런 것이 없는 상황에서 뒤늦게 발병을 하더라도 귀국 후에 2주간 이 충청남도 지역에서 격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또 한편 이 중국 국적자일 경우 이 중국 정부 방침에 따라서 우리 국민 가족이어도 탑승이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중국 국적자일 경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가족이 중국 국적이라면 탈 수가 없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 측의 방침 때문이 아니라 이 중국 측의 방침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 그래요. 뭐 무슨 중국인들이 한국에 오면은 뭐 공짜로 이렇게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이유로 여기저기서 몰려오고 있다. 이런 헛소문. 가짜 뉴스 인터넷에서 유포 중인데 그렇습니다.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과 관련한 가짜 뉴스들이 급격하게 번지고 있어요.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모니터링을 하기로 했다. 이런 소식도 있네요. 네, 가뜩이나 이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가짜 뉴스 때문에 더 심란한 상황입니다. 뭐 술에 취해서 지하철에 이동하던 중에 뭐 자고 있는 사람을 뭐 찍어가지고 뭐 신종 코로나 감염자라고 올리거나 뭐 세 번째 확진자가 뭐 고양시 어디에서 쓰러졌다거나 뭐 인천에서 확진자가 사망했다 뭐 이런 루머가 계속 유통이 되고 있는데요. 이에 말씀하신 대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이 중점 모니터링에 나섰습니다. 이 방심위는 개연성이 없는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이 국내 사이트 게시물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 삭제 조치를 하고 이 포털 등 사업자에게도 유사한 내용의 게시물이 더 확산되지 않도록 유통 방지 활동을 강화해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 방심위는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개연성 없는 정보를 퍼뜨릴 경우 이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제8조 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 등에 따라서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뭘 잘 몰라가지고 뭐 또 많은 사람들이 알면 좋겠다 싶어서 이렇게 공유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불려가가지고 의도가 뭐냐 이렇게 추궁받기 시작하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언론사 보도 어떤 좀 이름 있는 언론사들의 보도를 중심으로 공유를 하셔도 공유하셔야지 인터넷에 특히 메신저 서비스로 오는 이런저런 정보들 있잖아요. 그거는 함부로 공유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부 언론사도 계속해서 불안을 조장하는 보도를 하는 곳이 있어가지고 언론사 중에서도 좀 각성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KBS는 아니죠. KBS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KBS에서 나오는 정보는 믿으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립중앙의료원을 오늘 방문했네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이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현장 대응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국립중앙의료원은 국내에서 두 번째 확진 판정을 받은 남성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곳에서 이 정부 차원의 강력한 선제적 조치가 시행돼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고요. 이 무증상으로 공항을 통과한 사람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고 언급을 했고 실제로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또 확진자 격리치료 조치를 투명하게 공개해서 이 국민이 과도하게 불안해하지 않도록 해달라라고 당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대통령은 의료기관 간 연락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라면서 시급한 상황이 생길 경우 여러 선제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이에 병원 측은 이 병원 외부에 있는 뭐 이동형 CT나 엑스레이 등을 통해서 의심 환자를 판별하고 또 의료진이 모두 분리돼 있다라면서 감염 전파 우려가 낮다라고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입원 중인 이 국내 두 번째 확진 환자도 현재 굉장히 양호한 상태라고 하고요. 다른 병원에 입원한 확진자 3명도 이 중증으로 간 경우 없이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병원에서 이 손 소독제를 이용해서 또 손을 깨끗이 닦기도 했는데 이게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합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이 중국 정부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대응을 노력을 평가를 하고 이 조속한 수습을 기원한다라면서 우리 정부도 필요한 지원과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라는 뜻을 전달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이어지는 속 인터뷰에서 강양구 과학 전문 기자와 함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관한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이 민주당 2호 영입 인재였던 원종건 씨가 데이트 폭력을 가했다라는 주장이 제기가 됐습니다.
의혹은 어제 오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왔는데요. 과거 원종건 씨와 교제했다라고 주장하는 여성은 이 같은 주장을 하면서 사실만은 담았고 일말에 거짓된 내용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원종건 씨가 여자친구였던 자신을 지속적으로 성노리게 취급을 해왔고 여성 혐오 그리고 가스라이팅, 그러니까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정서적 학대를 하는 것을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데 원종건 씨가 이제 본인에게 이 행위를 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강제로 성관계를 했다는 증거라면서 이 멍든 하반신 사진 4장을 증거로 공개를 했고요. 또 이 종건이라는 이름의 상대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를 캡처한 이미지도 첨부를 했습니다. 또한 원종건 씨가 성관계 동영상 촬영을 수차례 요구했다는 폭로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글쓴이는 그가 했던 행동들은 엄연히 데이트 폭력이었다라면서 이 진심으로 사과를 받고 싶었는데 전혀 미안하다고 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한편 이에 대해서 원종건 씨는 오늘 오전에 기자회견을 열었는데요. 네. 이 올라온 글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수가 있던 청춘이지만 분별 없이 살지 않았다. 파렴치한 사람으로 불려서 참담하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한때 사랑했던 여성이 주장, 진실 여부와 별개로 이제라도 함께 고통받는 게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라면서 홀로 진실을 밝히고 명예를 회복하겠다. 죄송하고 감사하다는 뜻을 덧붙였습니다. 불출마 의사를 또 밝혔다고 하지요? 네, 그렇습니다. 예, 총선 불출마요. 예. 안철수 전 의원에게 사퇴 압력을 받은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이를 거부했다 하는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네, 손학규 대표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날 안철수 전 의원이 이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을 하고 이 자신에게 비대위원장을 맡겨야 한다라는 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거절했습니다. 손학규 대표는 이번 총선에서 세대 교체를 위해 미래 세대에게 당을 맡기자라면서 이 미래 세대를 주역으로 내세우고 안철수와 손학규가 뒤에서 든든히 버팀목이 돼주자라고 말을 했습니다. 비대위원장을 안철수 의원이 맡거나 아니면 자신이 맡거나 전당원 투표로 비대위원장을 뽑거나 이런 손학규 대표에 대한 재심을 묻거나 이런 주장들을 모두 거절을 한 셈인데요. 네. 이 손학규 대표는 1992년 이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김대중 전 대통령은 정계 은퇴를 하고 그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에 연수를 갔다가 돌아와서 1995년 정치에 복귀하면서 이 백의종군으로 조순 서울시장을 당선시켰다라면서 지금 위기에 처한 바른미래당을 살리는 길은 헌신의 리더십이며 이는 안철수 전 의원에게도 해당하는 정치 리더의 덕목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안철수 전 의원에게 기대했던 것은 당의 미래에 대해서 같이 걱정을 하고 힘을 합칠 방안을 깊이 있게 논의하자는 것이었는데 그런 것 없이 곧바로 본인의 퇴장을 말하는 비대위 구성을 요구하고 위원장을 자기가 맡겠다는 것이니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요. 참. 이따가 또 핫소리 시간에 손학규 대표의 오늘 발언을 또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난 일요일에 발생한 이런 참사 두 번 다시 일어나면 안 되는데 네. 동해 펜션 가스 폭발 사고 인재로 결론날 것으로 보인다고요? 네, 무거운 소식들이 많은데요. 네네. 일단 사고 개요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사고는 25일 오후 7시 46분쯤 이 강원도 동해시 묵호진동에 위치한 2층 펜션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저 동해안 쪽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예. 바다가 보이는 곳이라고 하고요. 네. 이 가스 폭발로 추정되는 사고가 나서 6명이 숨지고 1명이 중화상을 입었는데 그런데 이들이 일가족입니다. 50에서 70대 자매 4명 그리고 그들의 남편이 사망을 했습니다. 자매 4명이 모두 숨졌고요. 이 둘째와 넷째 자매의 남편이 사망을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60대 사촌은 전신화상을 입고 한강 성심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지만 의식이 없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1남 5녀로 모두 6남매인 일가족은 이 최근 아들이 동남아에서 지병으로 숨진 뒤 이 충격으로 조울증 등을 앓고 있는 셋째를 위로하기 위해서 이 자매 1명이 사는 동해에 모였다가 이런 화를 입었다라고 합니다. 네. 이들은 우애가 평소에도 돈독해서 자주 교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6남매 가운데 이 제사를 위해 수도권에 남은 그 큰오빠 그리고 모임에 조금 늦게 합류하기로 한 막내 동생만 남겨진 상황인데요. 일가족 외에 경상자 2명이 있었지만 이들은 사고를 당해서 치료를 받은 후에 귀가를 했습니다. 사고 원인은 정확하게 밝혀지질 않았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인재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단 사고가 난 펜션이 2011년부터 이 별도의 허가나 등록 절차 없이 불법으로 운영돼 왔다라고 합니다.
관광지인 바닷가에서 이제 드러내놓고 영업을 했고 또 심지어 인터넷 홈페이지까지 있었음에도 8년 넘게 불법 영업을 해왔지만 행정기관의 단속은 한 차례도 없었다라고 합니다. 지금이야 뭐 겨울이니까 관광 비수기라 할 수 있겠죠. 네네. 여름 같은 때는 바가지를 씌우지 않았겠나 뭐 조심스럽게 또 추정해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허가되지 않은 영업을 하면서 그랬을 수도 왜 있죠. 그렇겠어요? 뭐 허가되지 않은 영업을 왜 하겠습니까? 네. 게다가 이 지난해 11월 4일이 돼서야 이 동해소방서가 화재 안전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해당 펜션의 법 위반 사실을 확인을 하고 동해시에 통보를 했습니다만 네. 이 동해시는 사고가 나기까지 시정명령 같은 조치도 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시정명령 조치도 안 내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아이고, 또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이 가스레인지 교체 작업을 했는데 이때 이 액화 석유가스 밸브 봉인 마감 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이로 인해서 가스 누출이 발생을 했고 폭발이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동해시청이 어떻게 대응할지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이것도 그냥 대충 넘어가면은 이건 시청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상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9755번 쓰시는 분, 새해도 여전히 복 많이 받으세요. 어젯밤 김성환의 시사야에 출연하셔서 많이 웃으며 즐겁게 애청했습니다. 라고 해주셨습니다. 어젯밤에 제가 방송에 나왔지요. 4747번 쓰시는 분, 비만의 원인,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지상 최고의 다이어트 방송 김용민 라이브. 네, 여러분이 살 빠지는 사이에 저는 살이 찌고 있습니다. 교통정보센터 가보겠습니다. 윤여은 씨. 네, 고속도로 교통량은 적지만 돌발 상황이 잇따르고 있는 만큼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쪽 남양주 요금소 부근 1, 3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 쪽은 선산 휴게소 부근 2차로와 갓길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어서 1km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쪽은 동군산 2차로와 갓길에서 사고 차량 견인 작업을 하고 있고요. 서울 쪽은 매송 휴게소 4차로와 갓길에 고장난 차가 있어서 매송에서 용담터널 사이 정체 더 심해졌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쪽은 천안 4차로에서 화물차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서울 쪽은 입정휴게소 5차로에 고장난 화물차가 있어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후로는 남사에서 오산과 기흥 동탄에서 기흥, 또 수원과 양재에서 반포까지 밀립니다. 서울 외곽고속도로는 송내 일대 양방향에서 정체입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용퀴즈 온더 블럭. 방송 내용 중 일부를 들려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맞춰주세요. 얼마 전에 그 소장님 꿈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그 삼성 이재용 부회장이 나왔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방송 들어오기 전에. 예, 두 사람한테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네, 꿈에 김정은 위원장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예. 종교는 인민의 이 아니냐? 예. 제가 그랬습니다. 종교는 인민의 이 아니고 인민 편이다. 그런데 노릇을 한 역사도 있고 현재도 네. 그런 부분이 없지 않다. 네. 그러나 김 위원장 그 베트남의 호지민처럼 종교의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걸 김 위원장도 항상 기억해다. 힌트 드릴게요. 1840년 영국과 청나라의 전쟁이 일어났죠. 정답 보내실 곳은요. 문자는 샵 973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모바일 앱 콩으로 보내시면 무료입니다. 오늘 타임라인을 수놓은 말 김용민 라이브가 수집해서 들려드립니다. 소리 돋는 그리고 세상을 읽는 뉴스, 세상의 모든 핫뜨거운 목소리, 그 말을 만나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볼륨 업, 귀 쫑긋 핫 소리. 우한에서 시작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염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현재까지 중국에서만 1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고 확진 환자는 4,000명이 훌쩍 넘었는데요. 자, 지금 중국 우한의 상황은 어떨까요?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거주하고 있는 교민의 이야기에 따르면 현지 의료용품이 많이 부족한 상황이다. 의료진도 손이 모자라
버거워하고 있다. 지금 우한은 상상 이상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 들어보시죠. 일부 보도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한국 방송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보도되는 게 현실인 것도 있고요. 예. 또 조금 더 과장돼서 나가는 부분도 많이 나오는 것도 있는데 지금 어쨌든 현지에 있는 이제 의료용품이나 의료 장비나 이제 필요한 사람들도 되게 부족한 상황이고요. 의료진 또한 지금 중국 정부에서 조금 너무 안일하게 대처를 하다 보니까 워낙 계속 감염자들이 계속 빠른 속도로 계속 나오다 보니까 조금 버거워하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예, 어느 정도나 지금 병원 상황이 안 좋은가요? 의료진이 부족하다 보니까 계속 한두 시간씩 줄을 서야 되고 그 기다리는 상황 속에서 또 감염이 되는, 그리고 의사들조차도 의료 장비를 착용 못하고 뭐 비닐봉지로 된 거로 이렇게 사진이나 그런 것도 많이 볼 수가 있고 정말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상상 이상으로 정말 심각한 상황이고. 네, 정부는 마스크 200만 개 그리고 방호복과 보호경 10만 개를 중국에 지원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방금 들어왔습니다. 그제 중국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스와 달리 잠복기에도 전염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최대 2주로 알려져 있는데 잠복기에 전염력이 있다는 것이 사실인지 팩트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김용민 라이브에 나왔던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잠복기에도 전염이 된다는 것은 의학적으로 이례적인 경우다. 만약에 잠복기에도 전염이 된다면 세계적으로 놀라운 사실인데 그 부분을 근거 없이 얘기했다는 것 자체가 전문가로서는 이해하기 어렵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밝힌 것입니다. 들어보시죠. 그러니까 뭐 사실이냐 아니냐를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 사실 그 얘기를 할 때 정확한 근거를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 부분을 그렇게 단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아, 그래요? 뭐 만약이라도 뭐 의심되는 상황이 있었으면 철저히 조사해 보겠다 이 정도로 언급이 가능한 상황일 것 같은데, 왜냐하면 지금까지 사스나 메르스도 그렇고 대개 호흡기 감염증이 이제 잠복기에 감염되는 사례는 사실 거의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그 바이러스가 그렇다 그러면 세계적으로 정말 놀라운 사실이 발견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이제 근거 없이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이제 전문가로서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잠복기에 전염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게 의학적으로는 정말로 이례적인 경우니까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거 반신반의하고 있거든요. 김용민 라이브.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 비서관에 대한 검찰의 기소가 정당했느냐를 놓고 법무부와 검찰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강욱 비서관 기소 관련 경위를 사무보고 형식으로 법무부에 먼저 알린 것을 두고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 의장은 이성윤 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휘를 거부한 것은 직무유기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KBS 1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 인터뷰 들어보시죠. 검찰총장은 그 구체적인 사건, 최강욱 비서관에 대한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검사에게 지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서울지검장에게 기소하라라고 지휘를 했는데 서울지검장이 그걸 묵살하고 오히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외부 인사와 계속 통화를 하다가 외부 인사를 만나고 들어와서 뭉개고 있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검찰총장의 지휘를 거부하고 말하자면 직무유기를 한 것이죠.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게 이제 불구속 사건의 기소 여부는 서울지검에서는 차장검사가 정결로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차장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해서 기소하면 적법 절차에 따른 것이고 그에 대해서 검사장은 사후 보고를 받으면 충분한 사안이거든요. 그런데 법무부는 검찰청법을 한번 읽어보지도 않았는지 대한민국 법무부는 법 위에 군림하는 자신들만의 어떤 독자적인 법이 있는지는 몰라도 그거는 솔직히 좀 이해할 수 없는 분들이죠.
어제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안철수 전 의원이 만났습니다. 그 자리에서 안철수 전 의원은 손학규 대표에게 당을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전환하자, 내가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겠다, 이런 제안을 하면서 사실상 손학규 대표의 퇴진을 요구했는데요. 손학규 대표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서 입장을 밝혔습니다. 손 대표는 안 전 의원의 비대위 요구를 거부하면서 어제 안철수 전 의원의 일방적인 통보 상상도 못했다. 마치 개인 회사의 오너가 CEO를 해고 통보하듯 말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너는 안철수 전 의원, CEO는 본인으로 이렇게 비유한 것이죠. 기자회견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당대표실에 와서 만난다는 게 정치적인 예의 차원인 것으로 생각했지. 많은 기자, 카메라를 불러놓고 저에게 물러나라고 하는 일방적인 통보, 언론에서 말하는 소위 최후 통첩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개인 회사의 오너가 CEO를 해고 통보하는 듯 말입니다. 그러면서 안 대표에게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묻자 안 대표는 비대위 구성을 제의하고 내가 비대위를 누구에게 맡길 거냐라고 물으니까 그는 제게 맡겨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전당원 투표제와 전당대회, 재신임 투표 등을 거론하면서 지도부 교체를 요구했습니다. 제가 제 입장을 말하려고 하자 지금 답하지 마시고 생각을 해보시고 내일 의원들과 오픈하기 전까지만 답해 주시면 된다고 하면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본론을 말하는 것은 약 2, 3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김용민 라이브. 더불어민주당 영입인재 2호 원종건 씨가 영입인재 자격을 자진 반납했습니다. 원종건 씨는 미투 논란이 제기되자 기자회견을 열고 논란이 된 것만으로도 당에 누를 끼쳤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함께했던 과거에 대해서 이제라도 함께 고통받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한다. 감투를 내려놓고 자연인으로 돌아가겠다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셈입니다. 국회 정론관에서 있었던 기자회견 현장으로 가보시죠. 저는 오늘 더불어민주당 21대 총선 영입인재 자격을 스스로 당에 반납하겠습니다. 논란이 된 것만으로도 당에 누를 끼쳤습니다. 그 자체로 죄송합니다. 아무리 억울해도 남들 이상의 엄중한 책임과 혹독한 대가를 치르는 게 합당할 것 같습니다. 게다가 저에게 손을 내밀어준 민주당이 선거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제가 아무리 억울함을 토로하고 사실관계를 소명해도 지루한 진실 공방 자체가 부담을 드리는 일입니다. 그걸 견디기 힘듭니다. 더구나 제가 한때 사랑했던 여성입니다. 주장의 진실 여부와는 별개로 함께했던 과거에 대해 이제라도 함께 고통받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명예로운 감투는 내려놓고 자연인 신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 듣고 오겠습니다.
속 인터뷰. 속 인터뷰 함께하겠습니다. 자, K77245521 계정 쓰시는 분, 어제 인천공항을 통해서 미국에서 귀국한 사람입니다. 마스크를 하고 싶은데 파는 것도 없고 나눠주는 것도 전무하더군요. 공항이 제일 중요한 곳 아닙니까? 이 정도는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인천공항에서 마스크를 나눠주시면 좋을 텐데, 중국에는 마스크 많이 보내기로, 또 200만 개 보내기로 정부가 방침을 세웠는데, 우리의 관문 중에 관문인 인천공항에서도 이 마스크가 지급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중국에서 전달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소식이 실시간으로 쌓이고 있습니다. 일단 현재 중국 내 상황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진척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인데요. 자, 확산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방송 직전 상황으로 사망자가 106명, 확진자는 4,474명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강양구 과학보건의료 환경전문 기자, 지식 큐레이터로 이제 알려진 분이기도 한데요. 강양구 기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강양구입니다. 네, 오랜만에 인사 나눕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예. 강 기자님, 어떻습니까? 지금 사망자가 100명이 넘었고요. 네. 확진자가 이제 4,500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 정도면은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고 봐야 되겠죠? 네, 전염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이 비유를 드리면은 이미 저희가 2003년에 사스를 한번 경험했고 또 네. 2009년에는 신종플루를 경험했잖아요. 네. 이제 WHO는 조심스럽게 추정을 하기에는 2003년에 사스나 혹은 2009년에 신종플루 때 초기 확산 속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그게 왜 이제 의미가 있는 게 사스도 그렇고 신종플루도 그렇고 전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이어졌었거든요. 대유행이 중요합니다. 네, 예. 대유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속도로 확산이 되었을 때, 그리고 중국 정부나 혹은 전 세계 각국의 보건당국이 효과적으로 막지 못했을 때, 마치 2003년 사스나 혹은 2009년 신종플루처럼 전 세계 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사실이니까
이제 이 대목이 굉장히 좀 걱정스러운 대목입니다. 네. 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중에 사망률은 어느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4,474명의 확진자인데 오늘 통계로 보면은 106명이 사망을 했잖아요. 네네네. 네, 사망률이 2% 정도예요. 근데 이건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인 게 왜냐하면 사스가 약 9.6%였고 2015년에 이제 우리를 괴롭혔던 메르스가 34.5%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사스와 확산 속도는 비슷한 반면에 이 사망률은 한 5분의 1 정도 수준이니까 현재까지는. 네네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중국 정부에서 밝힌 통계가 사실이라면 그 대목은 굉장히 저희들한테 약간 가슴을 쓸어내리게 하는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전파력이 굉장히 높은데 독성까지 강하다면 그건 진짜 큰 문제잖아요. 사실이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이 아니라는 그러니까 중국이 말하자면은 지금 상황을 굉장히 축소해서 발표하는 것이라면. 제가 그건 좀 상상도 하기 싫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이제 중국 정부가 오늘 그간에 이제 2주 정도에 걸친 치료 과정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종합해가지고 한번 브리핑을 했어요. 네네네. 근데 거기서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약간 긍정적인 대목이 있는데 일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연령을 가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예, 연령을 가리지는 않는데 굉장히 다행스러운 일은 노약자 중에서 어린아이들이 비교적 가볍게 앓고 지나간다. 그래요. 네, 이제 그 대목도 상당히 좀 다행스러운 대목인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지금 확산 속도는 어느 정도라고 봐야 될까요? 네, 일단 확산 속도는, 그 사스랑 비교하면 사스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면 어느 정도인 건지 빠른 건지 좀 느리다고 봐야 되는 건지. 그 정도면은 상당히 빠른 거라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 세계적인 대유행을 걱정해야 되는 상황인 거고요. 메르스보다는 어떻습니까? 메르스보다는 좀 낮은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신종플루와는 또 어떻습니까? 신종플루랑은 비슷한 수준이고요. 그러니까 제가 다시 정리를 해드리면은 사스랑 신종플루랑은 비슷한 속도고요. 네. 그리고 메르스보다는 메르스보다는 많이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벌써 유럽 국가에서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4번째 확진 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국가적인 확산 속도는 어느 정도 수준이라고 봐야 될까요? 지금 상당히 우려할 만한 수준이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살펴보면 현재까지는 그 국가에서 발생하는 환자들도 대부분 우한 방문자를 중심으로 생기고 있어요. 방문자. 네, 우리나라도 지금 4명의 확진자 모두 우한 방문자입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해당 국가에서 2차 감염자는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 많은 이제 방역 당국의 관계자들이 앞으로 1주에서 2주가 고비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한에서 온 사람들이 확진자로 판단이 된 다음에 그들이 우리나라를 포함한 해당 국가에서 2차 감염자를 만들어내면은 그건 정말 걷잡을 수 없는 대유행으로 이어지는 길이거든요. 예. 근데 이제 현재까지는 거기서 지금 방어막을 막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 이렇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감염이 됐는데 국내에 들어와서 다른 사람, 이 내국인 그 중국 방문 경험이 최근 내에 없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옮겼을 경우는 정말 심각한 단계라고 봐야 될 텐데 아직까지 그런 상황은 아니다. 않고 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보건복지부가 어제 감염병 위기 경보를 주의에서 경계로 격상했습니다. 국내 지역사회에서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전파 가능성이 커졌다는 그런 판단 때문인 것 같은데 이 주의는 어떻고 경계는 어떻고 뭐가 다른 건지 이것도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제 메르스 때 주의 단계였거든요. 네네. 네, 그리고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경계인데 그 주의 단계와 경계 단계 결정적인 차이는 뭐냐면 지역사회 전파 가능성입니다. 이제 메르스 때는 기억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2015년은 대부분 다 병원을 중심으로 해서 감염자들이 전파가 되었었어요. 네네. 예, 그런데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 병원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서도 전파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은 이제 전 사회적인 대유행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선제적으로 경계 조치로 격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메르스 사태 때도 경계 단계까지는 가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위험한 수준으로 봐야 되겠네요. 아무래도. 네, 예. 맞습니다. 특히 이제 지역 사회에서 이제 어느 정도 감염자가 생길지가 가장 큰 관건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국내 확진자 4명이라고 말씀드렸는데 4명 모두 중국 우한시에서 이제 귀국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확진자는 공항에서 바로 발견이 됐어요. 그러나 세 번째, 네 번째 확진자는 잠복기였기 때문에 그냥 공항을 통과했다가 지역사회에서 며칠간 활동하다가 발견이 됐는데 특히 이분들의 지역 내 감염 여부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뭐 강남도 다녔고 일산도 다녔고 그랬다고 하니 정말 거기 계신 분들 또 거기에 이 비슷한 시기에 계셨던 분들은 가슴이 또 철렁 내려앉을 수가 있거든요. 오늘 2시에 네 번째 확진자의 동선이 발표되기도 했는데 어떻습니까? 이들을 통한 지역 내 감염 가능성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방역 당국이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이고요. 네네네. 네, 특히 네 번째 확진자의 경우에는 증상도 세 번째 확진자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심했어요. 그리고 병원도 2번이나 왕래했기 때문에 네네. 일단은 메르스 때처럼 병원을 중심으로 한 2차 전파가 생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더욱더 걱정이 되는 거고요. 네네네. 그리고 또 세 번째, 네 번째가 증상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저기를 다닌 건 사실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그 사이에 걱정하는 2차 감염자가 생기지 않을까를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많은 분들이 세 번째, 네 번째 환자와 우연히 같은 동선에 있었던 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그런 분들이 감염될 가능성이 있는지를 걱정하시는 걸 제가 많이 봤는데 네네. 설사 세 번째, 네 번째 환자와 우연히 그 동선에 짧은 시간 동안 스쳐 지나간다고 하더라도 네. 감염이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낮고요. 어쨌든 그분들과 같은 공간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밀착해서 접촉한 분들은 네. 보건당국에서 파악을 해서 지금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모니터링 결과를 이제 저희들이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형 바이러스 감염증이 돌면서 인터넷을 통해 급속도로 여러 루머가 돌고 있습니다.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마스크에도 그 등급이 있지 않습니까? KF80, KF90, KF99 이런 등급이 있는데 예방을 위해서는 특정 마스크를 써야 한다. 이런 이야기도 돌고 있나 봐요. 어떻습니까? 네, 제가 여기서 그냥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마스크는 네. 본인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타인을 위한 것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감기 증상이 있으면 예. 타인에게 민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마스크를 끼는 게 이제 맞는 거고요.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다 싶으신 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많이 끼고 다니시죠. 네네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굳이 마스크를 끼신다면 KF80 정도, 그러니까 숫자가 낮을수록 좋은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KF80. 왜냐하면 숫자가 낮은 것은 조금 덜 촘촘해서 호흡을 하기가 훨씬 더 용이합니다. 근데 숫자가 높은 것은 호흡을 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호흡하기 힘드니까 마스크를 뒤에다가 걸치고 턱에다가 마스크를 하고 다니시거나. 네네네. 숨이 가쁘니까 자꾸 마스크를 뺀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문제가 될 수가 더 있기 때문에 이제 마스크를 굳이 끼신다고 그러면 숫자가 낮은 거 KF80 정도를 권해드리고요. 예. 오히려 마스크보다는 저는 좀 더 이제 바이러스 감염 예방을 위해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진짜 걱정이 되신다면 강박적으로 손을 씻는 거예요. 아. 왜냐하면 보통 이제 바이러스에 감염되신 분들이 기침을 할 때 나온 것들이 여기저기 이제 흩뿌려져가지고 묻어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이제 무의식 중에 그걸 손에 묻힌 다음에 그게 입이라던가 코라던가 눈의 점막으로 들어갔을 때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경로가 그게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뭐 여러 가지 환경에 노출이 되면은 중간중간에 그리고 집에 들어올 때 그리고 식사하기 전에 좀 강박적으로 손 씻기를 잘하면 마스크를 쓰는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크다라고 저는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물론 마스크를 쓰면은 더 좋고요. 알겠습니다. 손 세정제를 써도 소용없다 이런 얘기들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는데 이거 맞습니까? 괴담이고요. 이게 알코올 성분이 70% 이상만 되면은 충분히 바이러스를 죽일 수 있고요. 굳이 손 세정제 사실 필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집에 있는 비누를 사용해서 흐르는 물에 30초 정도 하면은 충분합니다. 네. 각막을 통해서도 전염될 수 있으니 수영장이나 목욕탕 등의 이용도
주의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이거는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입니까? 네, 신빙성 없어 보입니다. 왜냐 바이러스는 일단 고온에 굉장히 약하고요. 그리고 목욕탕이나 수영장의 물에는 염소 소독을 막 하잖아요. 예. 그래서 바이러스가 살기에 적절한 환경이 아니에요. 네, 알겠습니다. 네네. 자, 이 밖에도 강양구 기자가 보시기에 사실관계 확인이나 정정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루머 뭐가 있습니까? 일단은 그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이제 무증상 상태에서도 감염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어요. 네네네. 그런데 어제 그러니까 WHO에서 어제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도 과학적 근거가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뭐 무차별적으로 감염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몸에서 증식이 된 다음에 밖으로 이렇게 배출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렇기 때문에 설사 증상이 없거나 증상이 경미하신 분이 타인을 감염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때 감염시킬 수 있는 범위는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네. 가족 같은 굉장한 밀착되어서 접촉자 그렇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로 무증상 감염으로 지역사회가 전파될 가능성은 굉장히 낮기 때문에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자, 강 기자님, 그 현재 기준으로 정부가 이번 사태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보세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입을 모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2015년에 메르스 때와 비교해서는 굉장히 나아졌다. 제가 봐도 굉장히 나아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바이러스를 막는 게 실력도 중요하지만 운도 따라야 되거든요. 운도? 네, 그래서 앞으로 1, 2주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1, 2주 동안 또 보건당국 그리고 또 우리 시민들이 좀 합심해가지고 이 바이러스를 좀 더 심해지기 전에 막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강양구 과학전문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용민 라이브 1부 여기까지입니다. 6시 5분 2부에서 다시 오겠습니다.